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달이었죠. 이 중공군 미화 논란이 일었던 중국 영화 국내 개봉을 하려다가 누리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철회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작게는 문화 콘텐츠부터 크게는 외교적 발언까지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층의 반중 정서가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청년층의 반중 정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 황해문화의 전상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한 주가 빨리 가죠. 어제 방송했던 것도 바로 또 한 주가 또 다가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요. 네, 나이를 먹으니까 빨리 가는 게 더 유감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 세월의 속도가 나이하고 정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걸 또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 나이에 곱하기 2를 하면 그 속도가 나와요. 더 하시네. 네. 저는 누가 제 시계에 못 터나라는 것 같아요 지금. 오, 그래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래도 우리 방송을 또 알차게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일단 오디오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죠. 유튜버가 이제 뭐 김치를 담그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중국 사람은 이제 댓글에다가 막 김치는 우리나라 거다. 그분한테 이제 또 인신적인 또 욕을 막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중국 애들이 사실 중국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티베트나 뭐 위구르 이런 애들도 독립을 안 시켜주는 거고. 실제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20대의 호감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60대 이상이 가장 호감도가 높았고 나이가 젊어질수록 호감도가 낮았습니다. 즉 젊을수록 반중 감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에서 문화유산조차 싫다라는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2배에서 5배까지. 중국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이제 결론을 얻었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잠깐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방영됐던 내용 좀 잠깐 들어봤는데 우리 두 분도 좀 어떻게 좀 체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우리 사회에서 반중 정서인데 이 혐중 정서가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젊은 층에서 이게 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체감을 좀 하세요? 두 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문화 콘텐츠에 대한 뭐 댓글 같은 걸 보면 사실 지금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물론 이제 그런 SNS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층도 그 젊은 층이 훨씬 많긴 하겠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자료에도 나왔지만 젊은 세대가 이렇게 반중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는 좀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좀 그 지배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젊은 세대에서 그 정서가 많이 나타나는 거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들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서 도드라지게 심한 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성환 편집장도 어떻게 좀 주변에 체감을 하세요? 저희는 뭐 저희가 황해문화잖아요. 네. 이 황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그렇네. 아시아 그렇네. 이 태평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황해를 동아시아의 지중해다 이렇게 해서 황해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중일을 비롯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등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너무 높았던 건지도 몰라요. 중국에 대한 우호 감정이 지나치게. 오히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까운 나라끼리는 원래 친하기가 쉽지 않죠.
하긴 그래요. 예.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제 침략 약사나 이런 게 좀 그렇죠. 가까운 나라끼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이제 선두주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좀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감정이 굉장히 큰 자극 요인이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뭐 1950년에서 1992년까지는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지금 대만이라고 부르는 나라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중공이고 이제 우리 노래 속에서도 보면 무찌르자 오랑캐. 그때 저희 어릴 때 자유중국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죠? 대만은.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한중 수교 이제 30주년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 나갈 때는 기회의 땅이었다가 북해 외교 때는 또 우리의 중요한 버팀목, 우리가 어떻게 좀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걸로 해주기를 바랬다가. 그다음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나오면서는 새로운 G2, 야 이제 미래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랬다가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상승을 하고 있다가 2016년에 사드 배치 이후부터 이제 사실 중국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호적인 감정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갈등이 있었으니까. 요것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쫙 빠지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2019년 코로나 이후부터 사실은 이 일종의 주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종 장세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연식이 드러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지의 나라였죠. 그렇죠. 과거가 아닌.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는 이른바 이제 그 갇혀 있었기 때문에 미지의 나라였고 그냥 공산국가 이 정도로 했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연한 게 중국 민항기가 넘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전두환 정권 때. 네.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로. 막 사이렌 울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학교에 선생님이 빨리 집에 가라고 하고 해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도서관에서 놀다가 뭐 집에 가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전쟁 터져나가고 집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사이렌 울렸습니다. 네, 민항기가 넘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환대를 하면서 이제 보내줬는가도 이제 사실은 기억이 있는데 어찌 본다면 중국과의 어떤 직접적 접촉이란 게 아마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니었는가. 그렇죠. 수교되기 전에는. 근데 그리고 나서 수교 이후에 한중 관계는 사실은 좀 좋게 풀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막 수출이 늘고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그다음에 뭐 K 뷰티 이런 것까지 막 상하이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막 하면서 또 이제 어떤 중국도 막 엄청나게 관광객 밀려오고 뭐 제주도는 뭐 중국 특수위 일고 이러는데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좀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불거지고 있는 것. 이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반중 정서라고. 네, 오래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그러니까 2008년을 전후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제 명청 교체기 아니냐 지금이 명나라 청나라가 이렇게 하듯이 네. 미국하고 이제 중국 사이에 어떤 힘의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중국이 굴기하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얘기하셨지만 정식으로 우리가 한중 수교를 맺기 전에도 이미 한중 간의 무역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네, 무역은 거래가 됐었어요. 무역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대만을 포기하고 중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겠지만 중국도 역시 북한이라는 오래된 동맹, 혈맹이라고 하죠. 혈맹이죠. 우리에게 미국이 그러하듯이 한 것처럼 그걸 하는 과정에서의 고민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에 관해서 뭐 논문도 여러 편 나왔고. 그러니까 좀 이제 최근에 왜 이게 반중 정서, 혐중 정서가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좀 심해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본격화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진단이 된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왜냐? 어떤 요인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냐? 조금 전에 이제 전성환 편집장님 말씀에서 잠깐 나온 이제 굴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진핑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른바 중화주의라고 하는 걸 표방을 하고 이것이 어떤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떤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일정하게 하나의 어떤 자극 요인이 되고 있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니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처음에 우리가 중국은 왜 사자성어로 자기네 외교 정책에 이런 걸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덩샤오핑 시절에는 도광량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칼날 그 빛을 숨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인자중하면서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2012년에 이제 당 총석이자 중앙군사위 주석까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장악을 하면서 중국의
정말 1인자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국 굴기, 더 이상 중국의 힘을 숨기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할 말 하는 중국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미국하고 본격적인 어떤 경쟁 체제가 들어가죠. 네.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영화 쪽, 그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사실 그 사드 이전까지 상당히 많은 뭐 합작 영화나 이제 합작해서 해왔던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 우리 배우가 네. 중국 가서 주연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죠. 그렇죠. 감독들도 많이 진출을 했었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중국 쪽에서도 우리는 돈은 있는데, 총알은 있는데 어떤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돈으로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도 있었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이 사드 이후에 완전히 이제 그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혀버리면서 사실 중국으로 진출했던 많은 또 한국의 작은 뭐 기업들이 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몇 년 사이에 중국에 대한 이제 정서가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은 정말 미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가 되면서 중국이 펼치는 그런 정책들과 많은 그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조금 전에 했던 이제 중국 굴기, 그러면서 중화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시진핑 체제에서 오히려 이제 미국하고 속칭 맞짱을 뜨려고 하는 이런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종종 뉴스에서 나온 게 한국 니네 어디 줄 설래? 네. 이런 식으로 뭐 간접적으로 압박을 넣는다라는 거에 이제 국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뭐야 이렇게 되면서 어찌 이제 뭐 상대적으로 미국 친화적인 부분들이 어떤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진단하는 시각도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일 나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 줄 설래라고 하는 게 마치 그 예전에 이청준 선생의 소설에 보면 그러니까 6.25 전쟁 와중에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화전민 가족인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제 전지불을 비추면서 너는 어느 편이냐?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이 과연 국군인지 아니면 무슨 빨치산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사실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그렇게 우스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우리한테 자꾸 누구 편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우리 편이지. 우리가 누구 편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저는 안에서 자꾸 그거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 그런다. 예, 그 세력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뭐냐면 중국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반대에도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그렇지 않으면 너네 반역자야. 내지는 뭔가 이게 친중파로 이렇게 몰고 하는 그 분위기를 조성한 측은 저는 문제가 있는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일정하게 어떤 그 국내에서 작동을 하면서 어찌 본다면 왜 그러면 그것이 일반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히 청년층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반중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청년층의 특성이 분석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 똑같이 작동하는 요인일 뿐인데 그럼 왜 청년층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가? 몇 가지 요인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중국의 책임론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일종의 세대 경험의 차이를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책임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진핑 체제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중국몽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차이나 드림, 아메리칸 드림에 대비되는 것인데 아메리칸 드림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기회의 땅이고 누구든 오면 그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에서 그와 같은 어떤 그러니까 자유주의, 인권 이런 걸 대외적으로 표방을 하죠. 실제 외교하고 무방하게 어떤 보편적인 이즘을 이제 제공을 했잖아요. 뭐 인종의 용광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이 중국몽이라는 게 자체가 중화민족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화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철학도 없고 그런 점에서 이 중국의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나라가 세계 패권국이 되거나 지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매력적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프랑스를 떠올리면 어떤 뭐 자유와
어떤 혁명과 그와 같은 이제 자유분방, 문화, 예술, 뭐 프랑스 영화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윤 선생님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제작한 영화들이나 아니면 자국 자본으로 국내 상영용으로 제작한 영화들이 이제 일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뭐지? 너네만 이렇게 잘났어?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단 말이죠. 이제 뭐만 나오면 다 원조 우리 거라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Z 세대가 갖고 있는 뭐 주체성과 자유나 다양성에 대한 그런 성격과 이 중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런 잣대로 보자면 그 반중 정서가 이제 이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도 사실 이제 피부로 와닿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뭐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뭐 코로나라든지. 네, 지금 이제 정말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정말 중국이 뭔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이제 통제하는 정책을 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약간의 공포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코로나 얘기해서 따로 이것만 하나 좀 얘기하고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동양인에 대한 어떤 혐오, 그러니까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이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코로나가 결국은 중국에서 이거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이 중국에 대한 어떤 뭐냐면 혐오를 넘어서 적대감. 근데 동양인을 보면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한국인인지 모르니까 그냥 동양인만 보면 그냥 적대적으로. 그죠.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외신에서 이런 건 많이 봤는데 한국 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좀 진단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트럼프의 그런 발언 자체는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 이제 발발시키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EJ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종주의적 차별을 그러니까 그렇죠.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아주 나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죠. 사실. 그렇죠. 그 갈라치기 한다고 그렇죠.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한 부분에 만약에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그건 한국 사회에 있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버그마자 써가지고 유사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금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우월한 국가하고 마치 과거에 일본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네. 우리는 거의 준백인이지 뭐 이런 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생각들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계속 우한 그러니까 바이러스니 그렇죠. 네. 국내 정치인 일각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조장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제 이런 정서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런 어떤 아까 뭐 제가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알지 못하는 대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들은 미디어가 조장하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다양한 어떤 의견이 공존하는 게 사회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어떤 뭐 지배적인 의견이나 경향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데는 사실은 돌아보면 결국은 정치적 자극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작동을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 한국에서도 뭐 트럼프만큼은 어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요즘도 좀 함께 봐야 이게 어떤 그러니까 대중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요. 예, 막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중심을 잡아주는 세력,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네. 정치를 한다든지 언론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서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렇죠. 그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제 트럼프가 그래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포퓰리즘 기반에서 혹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형태로 국내에 있는 문제를 외부로 전환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시도가 사실은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어떤 그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의 흐름을 막아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중심을 잘 잡을 것인가 예. 이런 고민을 할 때죠. 그러게요. 지금 뭐 이제 토닥토닥 최근 들어서 좀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반중 정서, 혐중 정서가 왜 나타나는가? 특히 청년 세대에서 왜 이게 농도짓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판 토닥토닥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최근 들어 아주 짙어지고 있는 반중 정서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어떤 뭐냐면 좀 자극 요인이라고 할까? 요걸 좀 주되게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부터 왜 이것이 청년 세대에서 특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요걸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청년의 세대적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이라고 할까요? 요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성원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일단은 중국과 이제 지금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는 사실 글로벌 세대예요. 그렇죠. 저희 세대보다도 훨씬 더 세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접촉 기회도 많고 실제로 접촉을 많이 하고 그렇죠.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물론 이제 일본 등 이제 여러 나라의 젊은 청년들과 이제 뭐 언어 번역도 쉬우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직접 이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접촉을 넓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이제 국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그 얘기 많이 하죠. 네, 국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최고야.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뿌틴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작은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뭐 우리 김연경 선수가 배구에서 어떻게 하고 이 글로벌 스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것이 세계에 퍼져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BTS에서 우리가 느끼는 뭐 그런 어떤 자긍심들 같은 것들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처음에 그 정도 뿌띠니까 조그마한 거 내셔널리즘 할 때 서로 귀엽고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자긍심으로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뿌띠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유튜버가 김치 담글 때 그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 마치 그 처음에 약하게 서로 자극을 하다가 점차 이 자극이 강해지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화성이 가득한 어떤 느낌으로 차 있다가 사드 배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그 전 국민을 이게 자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흘러가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꽤 많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우리는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데 중국판 국뽕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샤오펑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작은 분홍, 소분홍이라고. 예, 소분홍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자극하고 전투적인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쫓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 아니야 우리 중국이 원조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대적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게 두 요인이 겹쳐 있다. 하나는 문화적 단절, 또 하나는 문화적 교류. 이게 지금 그 엇나가고 있는 건 문화적 단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다닐 때 한자라고 하는 아예 과목이 있었고 이런 한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릴 때 배우면서 또 나아가서 젊을 때 홍콩 영화 다 보고 김용의 무협지 보고 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한자 문화에서 되게 익숙하고 그것이 중국에 대한 정서 뭐냐면 조금은 개방적인 정서가 형성이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오히려 그 한자 문화에서 오히려 더 멀어져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정서적 밀착 정도가 떨어진 부분이 이제 그게 문화적 단절이라면 문화적 교류가 더 심해지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전성원 편집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특히나 온라인 상의 어떤 그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젊은 세대는 더 상대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자극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이런 어떤 요인들이 젊은 세대에서 반중 정서를 키우는 중요한 환경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뭐 맨 처음에 그런 얘기했지만 가까이 있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동이 아무래도 편리하기 때문에 뭐 자주 교류가 있었을 수 있고 우리 윗세대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MZ 세대한테는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그 소통하는 데는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이제 거리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그런 그렇죠.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사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이제 문화적인 교류가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한국의 예능을 그냥 갖다가 대놓고 베낀다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뭐 카피 표절 문제들이 많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감도 있는 거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서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거기는 지금 원래 중국 차단해서 그거는 못 보게 돼 있는데 해적판이 그렇게 많이 본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이제 뭐 그건 SNS를 통해서 다 알고는 있는 건데요.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의 그 어떤 도형 같은 것들을 이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용해가지고 이제 새로 뭐 예능 프로그램 만들고 한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서 이제 금방 내렸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혐중 정서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저 개인적으로 열받은 게 김치가 자기네 거라는 얘기 듣고는 진짜로 저도 열받았는데. 네, 가오 차이가 어떻게 해요? 뭐 게임에서는 한복도 자기네들 의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서로 과하게 이 생각을 하거나 조금 부풀려진 해프닝 같은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김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한국이 먹고 있는 배추김치 역사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는 오래된 역사는 아니고 그건 인지내란 이유인데 그러니까. 배추김치 역사도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음식이라는 거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혼합의 역사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주체성. 원래 음식이라고 하면서 혼종이죠. 예, 모든 음식이 혼종이고 우리의 순대와 독일의 소시지가 사촌지간인 것처럼. 그런 식인 거지. 이거를 그 일부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샤오퍼농 이런 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발끈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이 명청 교체되고 나서 우리가 소중화주의를 가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교와 공자를 굉장히 떠받들었단 말이지. 그 무슨 얘기냐면 중국도 한국을 잘 몰라요. 중국의 젊은이들도 한국도 중국의 걸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단절은 서로 다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사실은 중국을 과연 잘 알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그 얘기 얼핏 들은 건데 맞아요. 아주 사실 굉장히 강한 나라들인데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또 사실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저력이기도 한데 그것이 지나치게 강화될 때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네, 편집장이 굉장히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김치를 뭐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게 뭐 우긴다라는 표현도 이상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비근한 예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한국의 문화, 전통 문화나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기네 나라의 어떤 종속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역사로 봤을 때 뭐 문화적인 그동안 어떤 전통 문화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런 어떤 발상에서 저는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거는 뭐 단순히 배추김치 뭐 이게 언제 들어왔고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거와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다르지 않나. 중국에 있는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만물 중국 기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이제 중국이 중체서형 우리 구한말 때 한 것처럼 자기네 걸 중심으로 서양 걸 이렇게 끌어들인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중체서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끈 사람 중에 하나가 양치차오라고 한자 이름은 양계초라고 그러죠. 양계초. 네, 양계초가 뭐라고 했냐면 서구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의회의 정신도 원래 우리한테 다 있었던 거다. 맹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 양양편에. 이렇게 하니까 역시 중국의 이제 그
근대를 이끈 사상가 중에 옌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양치차오의 스승이야. 헛소리하지 마. 아, 스승이 그랬어요. 예. 뭐든지 다 이게 우리 중국 거라고 하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자기 제자를 야단치는 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씨 이야기하고 뭐 우리 강릉 단오제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거를 뭐 단오 얘기도 있었다. 간과하고 있거나 동북궁정 이야기도 있었고 맞아. 간과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중국의 과연 어떤 중심 핵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일종의 해프닝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이런 어떤 해프닝성 사건을 자꾸 심각한 사건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중국의 외교 정책의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사실은 일본의 넷 우익이라고 있잖아요. 예. 일본의 넷 우익도 젊은층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의 소분홍도 사실은 중국의 젊은 세대예요.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왜 한국의 젊은 세대가 반중 정서가 그렇게 심해지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반중 정서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어떤 뭐 내셔널리즘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돌려버리면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만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중일이 공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한중일은 같이 어떻게든지 사이좋게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우려인데 원인이 뭐냐. 이걸 보면 일본의 사실 넷 우익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주 그 극우적인 이런 것들을 일본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한일 관계가 또 여기까지 왔던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근데 넷 우익 같은 경우도 분석하는 사람마다 이제 그 강조점은 다르지만 일본 경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특히나 어떤 일본 젊은층한테 여파를 미치고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성향이 나오면서 혐오, 배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거를 키우고 이런 악순환 구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양상이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중일 3국의 청년 세대가 처한 조건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어떤 경제,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의 입장, 처지,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3국이 다 그렇잖아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탕핑 세대라고 엎드려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이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고 잘 돼가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의 청년들은 정치적으로 발언을 할 수가 없고 한 가지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도 이미 그 인구 고령화 세대가 진입을 했고 청년 세대가 직장을 잡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일본의 내누국이 이제 출발하는 것은 버블 경제 이후에 일본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그렇지. 고립됐다라는 정서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한국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쭉 꾸준히 계속되는 청년들의 위기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세대 중에서 일부는 뭐 샤오펑농이 되기도 하고 넷우익이 되기도 하고 이제 국뽕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걸 이제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중일 3국의 청년 세대가 조증과 우울증 왔다 갔다 하는데 국내 현실을 보면 우울해. 자신의 처지를 보면 우울해. 답답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옛날에 우리가 잘 나갔는데라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한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경우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승세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그 청년 세대가 이제 그 문화를 이끌어가거나 이런 세대가 바링허우 세대하고 이제 쭈링허우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랄까 MZ 세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80년대 태어나서 중국이 한참 경제 개혁 개방해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성장하고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증일 때는 자기네를 굉장히 높이 띄우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울분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들이 시진핑 시대의 시진핑의 어떤 전당 외교하고 맞부딪히면서 대외적으로 계속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일본의 경우에도 그 이제 그 우리가 그 아베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그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내외적으로는 이제 한국을 때리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어디서 느꼈냐면 단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제중 동포들, 제중 동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취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그들을 바라본 아주 극히 부정적인 시각.
사실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제중동포들이 왔을 때 그때 저는 사회 분위기를 조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되게 반기고 환영하고 처음엔 그랬죠. 같은 핏줄이고 특히나 어찌 보면 일제 강점기에 어떤 일제의 만행에 피해서 만주로 이동했던 분들의 자손이고 오히려 더 나가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후손도 거기에 끼어 있고 그럼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떤 뭐 일자리 부족한 것마저도 어떤 이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그럼 되게 혐오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기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 정서의 문제는 문화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게 아주 근본적으로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윤성은 평론가는 어떻게 보실지가 좀 궁금한데 여기서 이제 그게 주된 요인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뭐 범죄 이런 것들 하면서 거기에 뭐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또 선입견을 만들어 들어가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되다 보니까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어떤 적대감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중동포가 뭐 한국에서 이제 어떤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도 역시 이제 전파되었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뭐 제중동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훨씬 더 심각하게 그 사건을 부각시킨다던가 어떤 낙인론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문화 콘텐츠에서는 가져다가 쓰게 되는데 뭐가 먼저냐는 문제가 네,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시 같은 작품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라서 그래도 사실 문매를 덜 맞았는데 이제 청년경찰 같은 영화는 이제 나왔을 때 그때 그 대림시장인가요? 그분들 막 항의하고 그런 거 기억나요? 그렇죠. 뭐 소송 걸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그냥 실명을 또 이제 어떤 동네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뭐 그렇죠. 소수자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반성이 있었죠. 저도 그때 이제 그 방송 진행을 하면서 그걸 뭐 토론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상당히 지금 경론이 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사회 전체로 아직은 우리의 사회가 참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건데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또 뭐 영화 감독이든 뭐 드라마 PD가 일부러 자극하려고 그런 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어찌 본다면 그건 또 하나의 현실의 반영 차원에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또 어떤 결과적으로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또 정서를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뭐 영화든 드라마든 미디어라고 통칭을 한다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상대적으로 더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이것이 이제 그 젊은 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따로 떼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바로 유튜브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특히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국뽕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유통되는 게 유튜브 공간에서 그러니까 유통되는데 이제는 그게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걸로 넘어가 버린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그걸 다뤄야 팔리는 오히려 이걸 다뤄서 반중 정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반중 정서를 다뤄야 팔리는 이제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조한 K 롤링 그 해리포터에 보면 그 해리포터가 소망의 거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거기서는 부모님도 다 계시고 아주 행복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어떤 청년 세대들에게 한편으로 그런 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거울의 역할을. 그러니까 그렇죠. 이 현실적으로 암울하고 뭐가 이런데 유튜브를 저도 이제 뭐 자주 제 직업상 이유로도 이제 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는데 보다 보면 이른바 이제 국뽕 그 컨텐츠를 다루는 것들 보고 있으면 참 행복해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 저도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 들어보면 그냥 기분 좋아. 사실. 근데 막상 또 제가 그 집 가서 먹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맛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늘 먹는 거라 그런지. 맞아. 그것도 그래.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제가 자꾸 중국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일본이 이제 1964년에 동경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했어요.
일본에서 동경 올림픽하고 우리가 이제 서울 올림픽 할 때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까지 20년이 걸렸어요. 따지고 보면 아시아 3국,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일 이야기할 때 일본이 제일 앞서 나왔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본 거 사실은 뭐 지금 중국이 베낀다 하고지만 우리도 일본 거 많이 가져온 거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도 또 지금 우리 거 베끼면서 가고 있고. 방송국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개편철이 되면 PD님들이 부산 가신다. 그죠. 네.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런 것들 다 우리도 그 시점을 그러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촌스럽죠. 어느 면에서 굉장히 촌스러운 나라이기도 하고 또 어느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나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와 같은 나라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했을 때 우리도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에 생각을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전성훈 편집장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해법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이제 물꼬를 터주셨으니까 우리 윤성훈 평론가께서도 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아까 이제 유튜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근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MZ 세대는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렇게 이제 길러졌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했지만은 사실 이제 영화 드라마 쪽에서의 그 유튜버들 보면은 사실 국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를 또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문화 콘텐츠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굉장히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세게 이제 그런 문화 콘텐츠를 비판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구독자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가장 비난하는 게 국뽕이거든요, 사실. 네. 또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제 반중정서,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그 이제 콘텐츠들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약간 이제 양면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유튜브는 사실 기본적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어떤 단어들을 구사하는데 너무 집중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혐오나 어떤 그 반감 그리고 분노를 계속해서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것도 뭐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뭐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요. 예. 약간 이게 알고리즘적으로 계속 그런 자극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까지 뭐 혐오의 시대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는 분명히 이제 이런 그 플랫폼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오가는 게 과연 정보냐, 지식이냐, 아니면 감정이냐, 뭐 하나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전의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이 그 감정의 전달과 교류와 공유. 이런 것들이 SNS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편파 방송을 할 수는 없죠. 예,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근데 인터넷은 아예 그것을 주장하고 나가요. 유튜버는. 그래야 팔립니다. 예, 우리는 우리 스피커는 어떤 리스너에게 이야기를 명확하게 타깃화해서 전달하고 있으니 아예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우리 거 보지 마세요라고 아예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 중에 사전에 그 공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국뽕을 하니까 국뽕을 싫어하시는 분은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내 누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책을 하나 골라왔어요.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라는 책입니다. 예. 제목이 딱 오늘 주제네요. 예. 그 일본의 학자가 쓴 건데 다케하라 모토아키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사실 공통적인 거 뭐냐? 청년층이 처한 곤란한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서구의 경험과 마찬가지 어떤 근대 성장을 중시하는데 그 이 내셔널리즘이 이 불안,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에 내몰린 청년들을 흡수해서 빨아들이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불안형 내셔널리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저도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가끔 시쳇말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중국이 분열되고 약했을 때 한반도에 좋다. 이런 일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외세 의존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봤을 때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이고 한국이 평화로울 때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명청 교체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반도가 임진왜란으로 7년 전쟁을 겪고 나서 그로 인해서 명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중국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시아 태평양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중국의 위정자들이 고민해야 할 때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성환 편집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국뽕의 논리가 아니라 주체적인 관점에서의 그렇죠.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서 마무리하면 조금 전에 저는 윤성은 평론가 중요한 점을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공간에 국뽕 컨텐츠도 많이 돌죠. 근데 그 국뽕 컨텐츠를 또 비판하는 컨텐츠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뭐냐면 사실은 그냥 어떤 그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별별 이야기가 다 있고 또 그것이 일정하게 스스로 어떤 그 조절되고자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작동할 때 또 오히려 그게 커지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미디어 부분들에서 아마 오히려 더 성찰을 먼저 요구해야 되는 대상은 그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젊은 층이 아니라. 네, 지금 사실 그 한중 수교 30년 맞아서 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돼서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그 어떤 반중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정서를 누그러뜨리자라는 기조는 있지만 사실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더더욱이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은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운하고나 중국은 함께 가야 되는 동반자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 제발 미국이 좋으냐 중국이 좋으냐 이따위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화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씀만 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전성은 편집장, 윤성은 평론가하고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판이죠. 토닥토닥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 물러가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